출발 새 아침. 주말 동안 대한민국은 코로나19와의 전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6번째 사망자가 나왔고 확진자만 600명이 넘었죠. 그런데 아직도 8,000명 정도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정부는 10년 3개월 만에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최대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2주간 외출 자제 및 이동 제한 등을 요청했으며 서울시에서도 광화문 광장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광훈 씨가 이끄는 소위 범투본, 범국민투쟁본부는 어제와 그제 이틀 내내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면서요. 이런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 하늘나라가 확보돼 있으니 감염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목리를 부렸습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지식인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제발 억지 주장 좀 그만하시고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라고 오늘 코로나19 얘기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청와대. 네, 주말 동안에 우리가 이제 참 힘들긴 힘들었는데 그래도 또 이분 생각하면 기분 좋더라고요. 매일 아침 청취자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헬마 뉴스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코로나19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좀 이렇게 상황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폭증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어제부로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도 6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말에 이제 대구 경북 쪽 특히 이제 신천지 관련한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대전, 세종, 광주, 강원, 제주, 부산 등등 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제 추가 확진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정부는 그래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을 시켰고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총괄을 맡기로 했습니다. 네. 예, 정부가 감염병 심각 단계를 이제 선포한 거는 2009년 11월에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에 10년 만이고요. 그렇죠. 중대본 본부장을 총리급에서 맡는 거는 사상 처음입니다. 그만큼 정부가 이번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잘 고쳐서 이렇게 자꾸 확산세를 누그러뜨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대구가 가장 걱정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중대본은 일단 대구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최소한 2주 동안은 가급적이면 외출을 좀 자제를 해달라. 그래서 이동을 최소화해달라는 권고를 내놨습니다. 네. 특히 좁은 실내 공간에서 개최되는 행사나 아니면 이제 사람이 많이 밀집되는 행사 이런 거를 좀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주로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그런 식사를 제공하는 곳에서도 가급적이면 식사 제공은 좀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네. 예, 최근까지 나타난 사례들을 보면은 감염 사례가 식사를 통해서 이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 그렇죠. 이런 권고안이 나왔고요. 대구뿐만 아니라 사상 처음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개학도 일주일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광화문의 범투본 전광훈 씨가 서울시에서 광장에서 집회하지 말라 이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몇천 명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게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좀 싸웠었는데, 당연히 이제 감염병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이 있으니까. 따르면 이제 서울시장이 권한이 있고요. 네. 경찰에서도 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이틀 연속으로 개최를 하면서 특히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범투본의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고령층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특히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한테 위험한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다. 그걸 좀 그렇죠. 고려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천지 하시거나 뭐 광화문 집회하시거나 너무 따닥따닥 붙어서 이렇게 맞습니다. 예. 바닥에 앉아가지고 하시니까 더 위험한 것 이제 같은데. 구호를 외치고 뭐 이러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비말이 튀거나 그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네. 이게 우리가 서울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 다르대요.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다고 네, 하더라고요. 어떻대요? 어제 이제 어떤 만화가 분이 이제 부산에 일 때문에 나가셨다가 인스타에 네네. 그 사진을 찍어 올린 걸 봤는데 네. 부산 해운대 거리가 정말 완전히 텅 빈. 우리가 그동안은 뭐 우한시의 무슨 풍경이다 이제 이러면서 봤었던 거랑 네. 거의 똑같은 그러니까 완전히 텅 빈 모습이었고 뭐 스타벅스 같은 이제 대형 커피숍에도 가서 봤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걸 보고 야 이거 서울에서 느끼는 거랑은 굉장히 좀 체감 온도가 다르구나.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경제가 사실은 거의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애들도 이제 일주일 늦추면은 좀 괜찮아지려나 아니면 또 그때 가면 또 늦춰야 되려나 이게 걱정이잖아요. 예, 지금 중대본의 박능호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 2, 3일 정도가 최대 고비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를 지켜봐야 병의 양상이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폭증을 했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조금 전체적으로 좀 조심을 하는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 신천지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예. 이분들이 원래 기저질환이 원래 있는 분들이 사망을 많이 하더라 이 얘기 예.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초기부터 사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특히 기저질환자들한테 그 위험하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사망하신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폐렴을 기존에 앓고 있던 분들이거나 네. 신장이 안 좋은 이제 만성 신부전을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보다도 오히려 그렇게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가 특히 조심을 해야 되고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기저질환은 대부분 이제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령층 분들도 가급적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시고 가능하면 이제 마스크 착용을 항상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게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방역 당국의 확산 범위를 못 잡는 정확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공항이나 항만 같은 입구를 막고 이제 거기서부터 뻗어나가는 가지를 이제 따라가는 방식으로 방역을 해왔는데 네. 지금 특히 이제 신천지 예수교에서 시작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감염 원이 최초에 어디였는지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른 그 확산 범위가 어디였는지 따라가기 굉장히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신천지라는 종교 자체의 어떤 특수성 때문인데요. 굉장히 비밀주의가 많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이제 자기네의 어떤 동선을 공개하는 거 현재도 지금 잘 협조를 안 어려워하죠.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확진자가 누구를 만났고 그다음에 어디를 돌아다녔고 이거를 확보를 해야 이 감염의 뭐 이렇게 원인을 이제 쫓아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어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 신천지 예수교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어제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자신들이 이제 오히려 코로나 사태의 최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왔었습니다. 왜 피해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천지 신도 중에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그 많은 신도들이 확진이 돼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천지가 갖고 있는 이제 특수성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비밀주의와 폐쇄성. 그래서 확진자들 중에서도 이제 자기가 신천지 신자라는 거를 바로 밝히지 않거나 뭐 대구교회 갔었다는 어떤 동선 뭐 아니면 이제 다른 동선을 파악하는데 이제 핵심적인 정보들 뭐 누구를 만났는지를 이제 다 자세히 밝히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피해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대구 카톨릭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진 감염이 지금 발생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게 간 이식 수술을 해준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딸이 그제서야 이제 신천지라는 걸 밝혀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바이러스가 어머니한테 간 이식을 통해서 옮겨졌다면 그분 같은 경우는 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에는 항바이러스제를 맞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안정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래 이제 밝히고 그 문제를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좀 신뢰의 어떤 스크럼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높이는
이런 양상이 전개되는 거는 우리 사회의 방역 체계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천지 포교 방식이 네. 좀 은밀하고 잘 네. 알려지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일반 교회를 다니는지 신천지 다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점조직화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지금 일반 개신교 교회에 소위 이제 침투해가지고 네, 침투라 그러죠. 예, 활동을 벌이는 일명 이 추수꾼들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어느 범위까지 이제 확장이 돼 있는지를 추적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대형과의 교회 내부에서도 혹시 뭐 신천지 신자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들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뭐 국민일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포섭 대상자로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제 보도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신천지 교회에서 이제 내놓은 신천지 교회 위치나 뭐 부속기관 주소 같은 게 경기도가 확보한 자료랑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 등 좀 신천지 관련된 이 정보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그리고 빨리 신천지 나 교도예요. 이렇게 좀 밝히면 좀 네. 나을 텐데 이분들이 또 좀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숨기고. 예,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전체적으로 지탄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숨어드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청문회도 뭐 어제 33명이 넘었다면서요. 신천지를 네. 없애라라고 하는. 아, 예. 그 청와대 청원 같은 경우도 단 하루 만에 이제 20만 명을 돌파해가지고 30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뭐, 어쨌든 지금 기간 내에만 답변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청와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가지고 답변을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신천지 때문에 너무 힘든 이 타임은 조금 피하고 네.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국면이 좀 안정된 다음에 네네. 그때 발표할 가능성이 뭐 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뭐 헌법상의 그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해산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문제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이게 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뭐 종교의 자유를 그런 식으로 남에게 민폐 끼치면서 하는 그렇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건 아니니까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몸이 아프시거나 고열이 나거나 그런 거 있어요? 아, 저는 아주 건강하고요. 손 잘 씻고 있습니다. 근데 얼굴이 좀 예. 빨간 게 건강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불안해하는데. 아, 요즘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얼굴에 홍조가 좀 같아가지고. 아니요, 되게 건강해 보여.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헬마우스와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정치 강대강 제대로 붙어보시죠. 여의도 촌철살인. 네, 월요일의 정치 토크 여의도 촌철살인 시간입니다. 날카롭고 예리한 두 분의 정치 분석 시작해 보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래통합당의 김용태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두 분 다 뭐 워낙 베테랑들이셔가지고 뭐 선거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마음이 이렇게 좀 술렁술렁 울렁울렁 그러진 않으시죠? 그래도 선거인데요. 시험 앞둔 수험생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지역구 바꾸시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코로나19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말에 집에만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바깥에 나가는 걸 꺼려하는 사람도 많은데 두 분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선 민병두 의원님은 주말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뭐 결혼식도 가고 또 아침에 우리 지역구에 산악회가 보통 20대 내지 40대씩 떠나는데 네. 어저께 한 대가 떠나더라고요. 딱 한 대가. 한 대가. 그 전주에는 한 대도 안 떠났거든요. 그 전주도. 네. 그걸 보고 사실은 제가 이게 경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는 생각을 갖다가 산악회 버스가 전부 취소되는 걸 보고 체감을 했던 건데,
사람들이 결혼식 같은 데는 여전히 그래도 기본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은 아직 그렇게 심리적인 동요가 뭐 그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지지난주에 심리적 반전이 이루어졌었잖아요. 좀 날씨도 따뜻하고 네. 그래서 술 한잔은 마시자 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주말은 그 심리적 반전이 좀 죽어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때문에 확산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잘 맞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됐는데 저희 동네도 3분인가 4분인가가 나왔는데 저희 동네 되게 주요 백화점이니 뭐니를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갈 데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임시 휴가 내야 되고 막 이래야 돼서. 그래서 야 이게 내일이네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네 이런 느낌 받았는데 어떠셨습니까? 김용태 의원님? 주말 동안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에서 TV만 시청했습니다. 사실 이게 지난주 상황하고 주말 상황은 뭐 완전 다르죠. 그야말로 천양지차고요. 네. 이제 아마 이 확진자들의 동선 확인하는 게 거의 무의미해진 상황. 그렇죠. 네. 팬데믹 상황까지 이제 왔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어제 뭐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제를 이제 짜겠다고 그랬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제 모든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위축 걱정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은 네. 경제 위축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최강의 조치, 네. 과잉 조치라고 비난받더라도 과잉에 과잉을 더해서 일단 이 팬데믹 상황이 2주간 사이에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개학 일주일 연기했는데요. 네. 개학 일주일을 넘어서서 이 공무원 사회, 다음에 직장 사회까지 필요하다면 2주간 네.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비상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보니까 이게 위기 정보가 심각 단계로 이제 올라가면 심각한 상태에서의 그 정부 대처는 뭐가 있을까 보니까 이게 이제 집회 금지, 그다음에 뭐 나가지 말아라, 뭐 어떻게 학교 같은 경우는 좀 늦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하는 거를 심각 조치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실제 심각 조치의 유형이 정확히 예, 심각 조치는 네. 이제 국가 자원을 동원을 이제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자 이제 공무원사에 뭐 예를 들어서 관공서 일부 그 시간을 뭐 조정한다든지 심지어는 네. 일부 폐쇄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 코로나 사태에서 하나는 이 국민 안전과 하나는 경제 위축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사실 그 우왕좌왕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경제 위축 때문에 뭐 강경 대응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것도 나름 이제 네. 그 이유는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넘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2주 동안은 우리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총동원 체제를 해서 국민들도 이제 수긍하시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공서 폐쇄를 포함해서 정말로 2주간 집중적으로 이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말에 서울시에서 광화문 집회하지 말아라라고 했더니 범투분 전광훈 씨인가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호하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이틀 내내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분들 뭐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오만의 바벨탑인 거죠. 오만의 바벨탑. 네,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바벨탑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이제 신이 사실 그것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네. 언어를 갖다가 갈라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은 그런 무엇인가 보호받고 있고 능가하고 있다 하는 그런 오만의 바벨탑은 제가 볼 때 결국은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종교적으로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분들하고 가장 친한 정치 집단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포함하여 지난 1년을 갖다 거리에서 같이 했었죠. 그분들이 설득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설득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쪽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나서서 좀 얘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전혀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범투분이 내세우는 집회 논리는 한마디로 언어 도단입니다. 네. 터무니없는 이유고요. 네.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강경한 조치를 해서 집회 금지자 위에 불용한다면은 무법 조치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뭐 5개에서 하는 거는 그 바이러스가 그 침투하지 않는다, 감염되지 않는다는 이런 정말 비과학적으로 네. 국민들 불안하게 하고 국민들 화나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어제 국가가 비상 이 현재 상황을 심각 단계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로 바꿨기 때문에 네. 뭐 다시 한번 그런 집회가 있다면은 우리 법에 의해서 분명하게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거 우리가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법에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49조에 있어요. 시장이나 군수 등 구청장 등이 어떤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을 전부 또는 일부 차단하거나 집회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응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벌금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강훈 씨가 바로 이거 해도 된다. 벌금밖에 없으니까. 벌금 2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아무리 많이 때려봤자 200만 원인데 내가 나가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훨씬 많다. 이러면서 그냥 이 법을 무시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이제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네. 뭐 당장 이 경찰도 이 집회 신고를 했을 경우 네. 이를 받아줘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불법적인 집회를 한다면 이제 집회 신고자 한 사람한테는 벌금을 물리는 형태가 아니고 참여자 모두한테 물리는 방식으로 해서 초강경 대응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네. 이 국가가 총력 대응을 해야 할 이 상황에 이렇게 정말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서 집회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강훈 씨뿐만 아니라 다 온 사람 다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뭐 집회시법에 한번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어떤 뭐 그 사회 불안을 갖다 조성할 수 있다든지 뭐 과거에 이제 그런 독재 정권 때는 이제 그런 게 금할 수 있었죠. 근데 안전상의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혹시 있는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회를 불허하고 경찰이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네, 그래야죠. 네. 다만 이제 일종의 그 사람들의 굉장히 감성적으로 대하게 되면 네. 그걸 제안하는 우리 전투 경찰하고 그분들하고 이제 몸싸움이 시작되고 네. 이러면 굉장히 또 거의 불안한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흥분 상태를 갖다가 만들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제재를 가하고 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종교관이 상당히 비스름한 비스름한 홍교안 대표가 이제 종교적 세계관을 갖고 정치 현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선악관, 징벌론 뭐 이런 건데 그런 점에서 좀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에도 정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제어했다. 네. 못하게 했다. 설득했다. 네. 자꾸 미래통합당이 뭐 신천지나 무슨 정강훈 목사나 이런 쪽하고 연결되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부각될까봐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땐 정치적 강단을 보여서 미래통합당에서 그분들한테 딱 이렇게 설득을 해갖고 그분들이 잠잠해지면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에도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뭐 그냥 다 같은 말로. 법에 의해 의법 조치하면 됩니다. 강력하게. 지금은 예외 없이 이 국가 총력 대응 체계에 맞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민주당하고 뭐 추경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이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또 중국의 입국 금지 전체적으로 다 확산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외국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못 들어오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국가 비상 이 대응 체계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네. 향후에 이제 2주간 모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야 되는데 특별 재난지역 선포 당연히 지금 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 달 이상 완전히 경제가 마비되면 그 지역 경제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대구 경북 지역이 아니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말씀 잘하셨더라고요. 세금은 이럴 때 쓰라고 세금 있는 거다. 그렇죠. 동의합니다. 쓸데없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써서 문제였지. 이럴 때 세금 못 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사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이 소상공인이나 지역 네, 주민들한테 이 세금 쓰는 거 뭐 절대 반대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우리 존경하는 민병두 의원님과 함께 그 2주 전에 추경 네. 하자. 이럴 때 추경 안 하고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그렇죠. 뭐 견딜 수 있겠느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추경 정부에서 그 합리적인 선에서 그리고 이 코로나에 집중해서 추경안을 만들어 온다면 정말 단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렇게 해서 통과시킬 용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푼도 안 깎고 하신다. 제가 늘 주민들을 접촉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초기에 좀 빠른 편이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한 17, 18일 전에 대통령 긴급명령, 추경 편성, 또 착한 임대, 착한 대출까지 모든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어저께 우리 당의 원내대표도 아마 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정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땐 긴급 재정명령이 필요한 정도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 정도 상황이 된다면. 네. 지금 대구 경북이 특별히 심각하긴 하지만 사실은 대구 경북의 어떤 이 경제 상황하고 다른 데 소상공인들의 경제 상황이 다르죠. 물론 거의 더 심각하지만 다한 데라고 해서 편한 지경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위기시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시 얘기하는데 대통령 경제 긴급 명령까지 포함한 아주 비상한 조치를 갖다 생각해야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 하방 리스크를 갖다 감내하지 못하면 저지하지 못하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회생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인들 입국 문제는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배제하지 않고 생각을 갖다 해봐야 한다. 한 1, 2주 놓고 좀 이제 판단을 갖다가 우리 중국 학생 입국 문제 포함하여 좀 배제하지 않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1부 순서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2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뉴스 FM 노영의 출발새 아침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여의도 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1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2부는 또 조금 의원님들이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야 모두 공천 작업이 한창인데요. 특히 서울의 빅매치 대진표 이게 윤곽을 드러냈어요. 김용태 의원님 지금 지역구로 옮기셨죠? 예, 어제 공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서울 구로 울 지역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천에 계시다가 서울 구로 울로 가셨는데 거기가 윤건영 실장이 원래 상대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직 확정은 아닌가요? 예, 유력하다고 들었고요. 아마 우리 그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그쪽으로 출마가 유력하니까 아마 그에 대응해서 저를 그쪽으로 전략적으로 배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거기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하던 지역구잖아요. 네. 그럼 전통적으로 민주당 세가 좀 강한 곳이었는데 가시면 괜찮으실까 모르겠네요. 예, 서울 어디가 우리 미래통합당한테 호락호락 하겠습니까만 일단 저로서는 당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청와대 대표로 일컬어지는 윤건영 이 실장하고 맞붙어서 싸워 이기라라고 명령 내렸기 때문에 가서 멋지게 승부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전 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라면 윤건영 실장은 문재인 청와대의 대표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종로에서는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문재인 정부 대표인 이낙연 그 전 총리 싸워 이기고 그다음에 저는
이 구로 을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표격인 윤건영 실장하고 싸워서 멋진 승부 내보겠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국민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시면은 윤건영 전 실장 지지하시고 못했다고 하면은 미래통합당 저를 지지해 주시는데 다만 저희가 국민한테 문재인 정부 심판해달라고 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자격이 결국은 미래통합당 우리 보수가 정말 자기 희생을 통해서 혁신하고 그리고 분열되었던 걸 하나로 모아내는 이런 과정들을 겪고 나와서 예전에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정말 네. 공정의 가치까지 새로 세우는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내세워서 호소한다면 자격을 일부 갖춘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면서 한번 제가 윤건영 실장이 후보가 정식으로 된다면 멋진 승부 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열심히 해보겠다. 제가 방송 파트너이기 때문에 덕담을 하는 게 이제 좋겠지만 또 선거는 냉정한 거니까. 그럼요. 보면 선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권 심판론이냐 이런 공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다른 공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총선과 대선의 차이인데 총선 같은 경우 사실 중앙당에서 공약 발표하잖아요. 국민들이 관심 없어요. 지역 공약이 뭐냐. 다 동네 가면 지역 공약 갖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 동네가 잘 살아야지. 현수막 보세요. 다 그 지역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의 브랜드를 누구로 할 거냐, 국회의원이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할 거냐와 또 우리 동네의 브랜드를 어떻게 제고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굉장히 높은 관심이죠. 옛날에 구로공단에 있던 곳에서 이제 G벨트라고 해서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첨단 산업으로의 어떤 발전, 산업 기조로의 발전 지향성이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 대통령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윤건영 실장? 상황 실장이 이 지역에 온다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굉장히 강한 공개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김영태 의원님은 어차피 지금 그 지역에서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으로 갈 거고 제가 볼 때 윤건영 실장은 G벨트와 구로동을 대통령 청와대에서 있었던 실장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특구로 발전시키겠다.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민 의원님은 어디로? 지금 원래 하시던 곳이 좀 곧 그대로? 저요? 저는 이제 동대문을에 이제 공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아직 확정은 아직 안 됐나요? 지난 1월 2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해도 좋다 하는 이제 적극 판정을 받았고. 지금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열심히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있고요. 그랬군요. 김병도 의원은 공천 받으실 거고 그리고 공천을 받아야지만 저렇게 합리적이고 분명한 이 의회 간, 민주주의 간을 갖고 계신 분이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 지금 좋은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2849 쓰시는 분께서 저는 화성에서 버스 운전을 하는데요. 시내에서 버스 운전하는 날은 우리 방송 꼭 듣는다. 그런데 그 정치분들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런 얘기 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다른 분은 5151 쓰시는 분께서는 모처럼 여야가 통합된 모습을 보이니까 참 좋네요. 그리고 또 0538 쓰시는 분은 궁시렁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서로들 다들 관심들이 많이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빅매치 대전표 이건 다 됐다고 치고 우리가 이제 각각 가지고 있는 지역구에서 얼마나 잘 할 것인지는 각각의 그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해보도록 하고요. 좀 요즘에 시끄러웠던 게 있어요. 바로 금태섭 의원이 있었던 강서갑에 정봉주 전 의원이 나갔다가 손을 내밀었다가 이제 결국은 돌아섰죠. 그리고 나니까 김남국 변호사가 나 청년으로서 한번 싸워보겠다 했다가 또 지금 사실은 조국 백서를 만든 사람이 이러면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안 됐단 말이에요. 정봉주 전 의원, 김남국 변호사 전부 다 지금 다 정리가 됐는데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이런 잡음이 계속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이거 민병두 의원님 말씀하셨죠. 이제 그 상황은 이제 사실 일단락 된 거죠. 일단 어느 정도 됐다고는 하죠. 오늘이면 아마 종료가 될 겁니다. 오늘 아침 7시에 전략공천위원회가 아까 구로를 포함하여 이
금천 구로구하고 강서구하고 아마 대부분 지역을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정리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금태섭 의원이 이제 조국 장관 사건과 관련해서 갖고 있었던 사고의 지점이 있던 것이죠. 그 사고의 지점에 대해서 일부의 열성 당원들이 네.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성 당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번 국민들로부터 당원들로부터 누구의 생각이 옳은 것인지를 들어봐야겠다 하는 그런 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네. 당이 교통정리를 갖다 해줌으로써 정리가 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어쨌든 강서갑에는 강선우 후보자가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이걸 내지 않았습니까? 신청서를? 그러면 그분들 면접 보고 난 다음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면접을 다 봤죠. 네. 그러면은 기존에 없는데. 기존에 또 기존에 공천 신청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 지역은 경선 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경선 지역으로. 강서갑은 경선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김남국 변호사를 어디다 정할 것인가, 또 윤건영 전 실장을 어디다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네, 되고 있을 겁니다. 전략공천하면 또 전략공천 지역에서 뛰었던 열심히 준비했던 분들은 또 섭섭해하더라고요. 뭐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이 조국 사태 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금태섭 의원하고 조국 수호를 열렬히 외쳤던 김남국 변호사하고 이 한 지역구에서 공천 싸움 갖고 이렇게 모습 보였던 거, 이 공천 과정이나 결과 저는 뭐 국민들이나 특히 강서을 지역 주민들께서 네.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김남국 변호사가 거기 낀 게 원래 좀 모양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번에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를 보시면서 판단하시고 선택하실 텐데 네. 조국 사태 때 조국 같은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퇴진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일축했던 그 과정들 모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추미애 또 장관이 이 울산 함영 수사 사건 관련한 이 네. 수사 그 검사들 전부 다 좌천시켰던 이 모든 과정들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그래도 총선에서 결과를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김영태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을 안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국 장관 그 실체가 드러나기 전에는 저도 조국이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으로서 이 진보에 새로운 가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실체를 보고 나서 그야말로 경악했죠. 자, 그 이유 뭐 자세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잘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체라고 하는 건 좀 보기보다 위선적이다, 말을 잘 안 지킨다 이런 건가요? 우리 진행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거로 제 대답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우 어렵군요. 우리 민병두 의원님께서는 금태섭 의원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김남국 변호사도 좋아하고 금태섭 의원이에요. 금태섭 의원이 참 독특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독특하죠, 사고방식이. 저는 애완동물을 고양이를 키웁니다만 이호비라고 하는 금태섭 의원은 도롱뇽을 키우던가 그래요. 그래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고가 좀 자유롭죠. 네. 근데 그다음에 김남국 변호사는 굉장히 진지하고 논리가 탄탄한 사람입니다. 아마 제가 민주정책연구원장 때 김남국 변호사한테 방송에 나가면 잘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나 봐요. 저는 제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래서 방송에 입문했군요. 저한테 자기가 그게 계기가 됐다고 격려를 해줘서 용기를 줘줘서. 근데 또 제가 이번에 노후는 이제 여생이 아니라 본생이다라는 책을 썼을 때도 진행자. 사회를 갖다 본인이 맡아서 할 정도로 제가 자주 잘 아는데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제가 금태섭 의원 얘기 여쭤봤는데 금태섭 의원 얘기는 한마디를 아주 살짝 하고 김남국 의원 두 분 얘기 다 했죠. 김남국 변호사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의성정당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한국당이 워낙 비례석을 다 가져갈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김영태 의원님?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만드는 거 국민한테
정말 염치 없고 개면적인 일이다. 그런데 불가피했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근데 우리 민병두 의원께서는 민주당에서는 만들 일 없다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렇게 뭐 확인도 받았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 뭐 최재성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이나 민주당은 그런 염치 없는 짓 안 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안 만든다. 얘기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소인배도 아니고 일구이연 하겠습니까? 안 만들 거라고 봅니다. 안 만들 거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안 만들 거다. 왜냐하면 일구이연은 소인배나 하는 짓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런 중진 의원들이 뭐 이 방송에서 나와서 공언했던 절대 그런 염치 없는 짓 안 한다고 얘기했던 거 말 바꾸겠습니까? 근데 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구이연은 소인배나 하는 짓입니다. 좋습니다. 자, 민병두 의원님, 소인배나 하는 일구이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비례의석이 47석이잖아요. 네. 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하면 힘들고. 네. 현재 대개 이제 예측을 해보면 자유한국당이 비례에서 한 26석을 가져갈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이. 네. 그다음에 민주당이 한 6석을 가져갈 거고. 네. 정의당이 한 6석을 가져가면 42석 아닙니까? 나머지 5석은 반오름 반내림 혹은 기타당. 이제 이렇게 배분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비례에서 20석을 갖다가 이제 미치고 들어가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원내 일당을 뺏긴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이 지금 미래통합당처럼 우리 비례 공천을 하나도 안 하겠다. 그래야지만 사실은 이제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위성정당은 다 모아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자기 논리상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기 공천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주당 이름으로. 그래 놓고 위성정당을 하나 또 만들면 표가 분산돼요. 네. 표가 분산돼서 그 실제 효과가 몇 퍼센트로 몇 대 몇으로 분산될지 모르지만 실제 효과를 계량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렇게 되면서까지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논리로 허물어가면서까지 위성정당 갖다 만들겠다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또 계산이 잘 안 나온 얘기죠. 다만 그게 아니라 즉 관병들끼리 정치 전문가인 관병들끼리 싸우는데 민병대가 나설 수는 있는 거죠. 민병대가 나서서 이대로는 민병대니까 민병대로. 예. 민병대가 나서서 이거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나서서 이건 민병대가 돼갖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보수 세력 같은 원내 제1당을 넘겨주는 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창당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의 어떤 그 정당 득표율이 만약에 양자간에 반반 분산된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얻을 수 있는 26석 정도가 인데 거기서 한 8, 9석 내지 10석이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거의 이제 사실 비례에서 20석 먹고 가는 효과는 없어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다가 민병대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가오가 중요하냐 실리가 중요하지. 이번에 20대 국회 힘들었던 것도 전부 다 완전 과반이 안 됐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의당하고 연합을 하는 거죠.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서로 지역은 안 내고 그러니까 지역은 민주당이 내고 정의당은 비례만 가져가고 또 나머지 3당 있지 않습니까? 호남 3당이라 불리는 그분들하고 같이 다 이렇게 계산 맞춰가지고 나눠주는 거를 어느 정도 생각해 놓고 비례 가져가세요. 대신에 지역은 우리 주세요. 왜냐면 표가 분산되니까. 그게 낫지 않아요? 사실 평생 1번 찍던 사람이 2번 찍으려면 굉장히 힘들고 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틀려서? 그러니까 민주당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 정의당 찍으라고 해서 그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역구는 그것도 정의당이 지금 지역구에 내놓은 후보들도 별로 없는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 이 구성이 힘들고 다른 쪽에서 민병대 쪽에서 그런 테이블을 만들어서 민병대가 해야 된다. 빅텐트를 만들든 아니면 뭐 동의하지 않는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정당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데만 모아서 하든 뭐 그런 건 상상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대 의원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네,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선거에 뵙겠습니다.